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제는 파이썬 리크링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라스이고 현재 스타트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어요. DDD라던가 크린 아키텍처와 같이 아키텍처랑 모델링에 관심이 많고 함수 프로그래밍도 꽤나 좋아해요. 제 트위터나 뭐 깃허브, 블로그 같은 데도 들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좋은 아키텍처는 왜 필수적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바뀌거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잡해져서 프로젝트 전체를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건축 메타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프로그램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건물은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의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복도도 있을 것 같고 화장실도 있겠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런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게 돼요. 대부분의 건물은 잘 지어졌지만 이런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서 건물을 사용하는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어, 창문이 하나도 없다면 너무 답답한 느낌이겠죠. 그리고 평범한 크기의 창문이 있다면 많은 경우에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곳에 창문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죠. 화장실에 꽤 큰 크기의 창문이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죠. 이러한 것들 외에도 복도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방끼리 어떻게 연결하는지,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좋은 아키텍처는 이런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연히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거고요. 건물이 그렇듯 목적에 따라서 다른 구조를 가져가는 게 좋고 언제나 맞는 정답은 없죠. 이번 발표에서는 이런 건물을 짓는 방법,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클린 아키텍처와 DDD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물론 이 시간에 다 담기 힘든 내용이고 이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들어보시면 파이썬을 개발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추가될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서버 개발자여서 서버를 좀 예로 들 건데요. 파이썬에서 서버를 만들 때 유명하고 자주 쓰이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아마 장고일 거예요. 뭐 MVC 혹은 MVT라고도 불리는 그런 아키텍처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모델은 어떤 걸까요?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DB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 방식이 익숙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면 DB부터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모델은 DB다 같은 생각을 잊어버리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서론이 길었죠. 이제부터 클린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어, 이것만 들어서는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예시를 좀 들면서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텐데요. 클린 아키텍처는 대강 이런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한가운데 보이는 엔티티, 도메인 모델들이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도메인 모델을 사용해서 유즈 케이스를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유즈 케이스를 사용해서 외부 API와 이어주는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DB도 아주 바깥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델이나 유즈 케이스는 DB를 몰라요. 그리고 의존성 관계는 바깥에서 안으로 의존하게 되죠. 이 그림은 나중에도 실제 예시를 본 다음에 한 번 더 나올 거라서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좀 생각해 볼 텐데 저는 이번에 칸반보드를 만들 거예요. 칸반보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신다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꽤나 재미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유즈케이스를 먼저 구현하면서 동작들을 나열하는 걸 선호해요. 우리의 칸반 프로그램은 어떤 유즈케이스를 갖고 있을까요? 칸반보드 생성, 백로그에 카드 추가, 뭐 백로그에서 투두로 카드 이동, 뭐 아니면 더 있는 카드 삭제, 뭐 이런 동작들이 있겠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아주 많은 동작이 생기게 돼요.
이러한 동작, 행동들을 단순한 CLUD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유저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들인지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듯 유즈 케이스를 잘 작성하는 것도 꽤나 어려운 일인데요.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알리스터 코어번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 헥사곤 아키텍처도 만드셨거든요. 이런 책 읽어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낸 우리 프로그램의 행동들을 코드로 표현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클린 아키텍처의 중심에 되는 유즈 케이스인 거죠. 이 유즈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 시스템은 유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 수 있어요. 즉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간단하게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코드가 조금 나올 텐데요. 파이썬에서 타입 같은 걸 좀 많이 이용해서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유즈 케이스가 너무 많거나 복잡해진다면 각 유즈 케이스별로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즈 케이스를 클래스별로 적절하게 쪼갤 수도 있죠. 저는 여기서 유즈 케이스가 아직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클래스에 그냥 다 몰아서 넣을 거예요. 앞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 상황에 맞게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되니까요. 유즈 케이스가 나열되었고 이제 표현되었으면은 이제 실제 내부를 채워넣을 시간이에요. 유즈 케이스 내부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도메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다룰 개념들이 바로 이 도메인 모델 혹은 도메인 객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보드, 뭐 카드, 뭐 백로그 아니면 뭐 투두 같은 것들이 도메인 모델에 해당하죠. 당연하게도 객체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잘 찾아내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아키텍처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개념을 잘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되는데 이번엔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럼 도메인 모델의 하나인 엔티티를 먼저 보겠습니다. 도메인 모델의 한 종류인 엔티티는 식별성을 가진 객체예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실 것 같은데요. 즉 아이디가 존재하고 아이디가 같으면은 같은 객체를 보는 것이죠. 뭐 사람을 예로 들면은 이름, 나이, 생일이 모두 같아도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엔티티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보시다시피 간단하게 클래스로 표현이 가능하죠. 우리가 클래스, 즉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처음 배웠을 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개념들을 순수한 객체로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여기서는 장고나 뭐 DB, API 같은 것들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JSON으로 나타내지? 같은 것들은 나중에 고민해 보면 되는 문제인 거죠. 모든 개념이 ID가 존재하는 걸까요? ID가 없어도 괜찮은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색을 표현하는 객체가 대표적이죠. 이렇듯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도메인 모델의 한 종류인 밸류 오브젝트예요. 간단하게 데이터 클래스로도 구현이 가능하죠. 단순한 값이니까요. 그리고 순수한 객체여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듯 DB라던가 JSON, API는 무시하도록 해요. 상태를 가진 엔티티라기보다는 값이니까요.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뿐만 아니라 비슷한 행동을 하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쓸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라이브러리 쓰는 걸 안 좋아해서 데이터 클래스를 바로 쓰는 편이에요. 도메인 객체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리는데 제가 지금 회사에 있는 경우에선 쓰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렇듯 선택사항인 거죠. 이렇게 순수한 개념들로 우리가 필요한 개념들을 만들었는데 이걸 저장할 필요는 없을까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우리가 만들었던 객체, 즉 개념들은 어딘가 저장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레포지토리인 거죠.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 있어요. 레포지토리에선 실제로 어떤 DB,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저 우리가 만든 개념들을 저장하고 가져올 수 있는 메서드, 함수들이 존재하죠. 우리는 이 레포지토리가 객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다른 CLUD만 하는 서버 요청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DB에 직접 저장할 수도 있겠죠. 혹은 메모리만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날아가긴 하겠지만 프로그램이 계속 살아있던 메모리 데이터가 남아있겠죠. 여기서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파이썬 덕타이핑 언어라서 인터페이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는 이야기이고 사실 인터페이스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앞으로 하려던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는 사실 타입이 있는 정적 타입 언어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는 게 개발하기 쉬워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암시적인 제약, 책임을 명시적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이제 개인 취향인 것 같아서 파이썬의 자유로움과 생산성을 해친다고 생각하신다면 인터페이스를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실제 우리가 사용할 레포지토리는 아까 만들었던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돼요. 저 인터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 뭐 장고, 다이나모DB, 뭐 레디스 혹은 다른 서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죠. 객체를 어떻게 저장하고 가져온지는 이쪽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관심사를 집중시킨다고도 할 수 있겠죠. 레포지토리를 실제 쓰는 쪽에서는 어떤 구현체를 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테스트 때는 다른 객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레포지토리가 갖고 있는 책임을 완수하기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호출 같은 것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한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걸 구현하는 구현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서는 인터페이스만 사용하면 내부 동작이 어떤지 신경 쓰지 않고 개발을 할 수 있어요. 내부 동작을 바꿔서 끼우기도 훨씬 쉬워지는 거죠. 솔리드 원칙 중에 하나는 의존성 역전 법칙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구현체가 너무 많아진다면 이렇게 의존성을 모아서 관리하는 객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코드는 실제 회사에 있는 코드인데 이렇게 디펜던시 컨테이너에 세팅만 해주면은 알아서 필요한 객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신경 쓰면 좋을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어떻게 관리할지예요. 싱글턴처럼 모든 경우에 하나의 객체에 접근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생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여러 객체가 동시에 한 객체 접근해도 괜찮도록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요. 이러한 동시성 문제는 어싱크 IO 같은 것들을 적용하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싱크 IO 이야기도 나왔겠다. 동시성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 파이썬에 집중했던 부분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어싱크 IO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기능도 꽤 많이 나왔고 라이브러리도 지원되기 시작하고 점점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성능 개선도 분명히 있고요. 점점 어싱크 IO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필요성이 드러나면서 우리 아키텍처에서도 어싱크 IO, 즉 동시성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죠. 어싱크 IO를 사용하게 된다면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바뀌는 부분을 특징적으로 제한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초반부터 어싱크 IO를 적용하게 된다면 유즈 케이스부터 어싱크하게 만드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싸닉을 쓸지 아니면 패스트 API를 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어싱크하게 구현하고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는 편이에요. 이런 타임아웃 로직 같은 것들도 유즈 케이스에 넣을 수도 있고 레포지토리 내부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즈 케이스 외부인 뭐 컨트롤러 같은 데서도 넣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유즈 케이스에 넣어봤는데요. 이런 것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포지토리에 넣는다면 레포지토리를 쓰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되겠죠. 유즈 케이스에 넣는다면은 모든 곳은 아니겠지만 유즈 케이스 내부에서는 여러 개의 타임아웃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바깥에서 이런 로직을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하나의 유즈 케이스에서 기다려야 하는 여러 가지 메서드가 있을 경우에 각각의 타임아웃을 제어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전부 다 타임아웃 로직을 넣어도 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레포지토리를 좀 넘어가 볼까요? 위에서 보셨다시피 레포지토리의 메서드도 바뀌어야 돼요. 레포지토리는 DB 혹은 네트워크 통신 등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가 꽤 잦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죠. 레포지토리의 인터페이스를 바꿔주고 실제 구현을 조금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보면 사실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죠. 어싱크 IO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동시성 문제들이라던가 뭐 백프레셔, 타임아웃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깊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늘어나요. 그만큼 프로그래밍이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동시성이 가져가 주는 이점은 엄청날 수 있어요. 성능적인 부분이 대표적이겠죠. 늘 그렇듯 이런 것들은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능이 필요할 때 어싱크 IO를 적용하거나 성능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어싱크 IO를 적용한다면 그거는 복잡도만 늘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유즈 케이스까지만 잘 만들었으면 개발이 끝난 걸까요? 아니겠죠. 외부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돼요. 뭐 그 방법은 GUI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gRPC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흔히 사용하는 HTTP API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개발을 하게 되면 API를 먼저 코딩하는 경우가 잦은데 지금까지는 API를 생각하지 않고 개발을 진행해온 거죠.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작, 즉 유즈 케이스는 모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유즈 케이스와 외부 인터페이스를 연결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저는 이번에 패스트 API를 좀 써봤는데요. 최근에 좀 인기 있는 것 같아서 써봤어요. 유즈 케이스를 만들고 어떤 객체를 사용할지 선택해요. 아까 봤던 의존성을 주입받는 거죠. 여기서는 장고 구현체를 썼네요. 그리고 API를 정의해요. API를 정의하면서 컨트롤러에서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실제 동작을 진행하게 되죠. 여기서 칸반보드라는 도메인 객체를 바로 JSON으로 바꾸긴 힘들어서 따로 DTR을 두어서 도메인 객체를 JSON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공해요. 만약 리스폰스 형식이 바뀌었다 라고 하면 이쪽에서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칸반 객체는 바뀌지 않죠. 중요한 로직은 유즈 케이스를 감싸져 있기 때문에 외부 API 같은 것들에 유즈 케이스가 변경된 일이 훨씬 적어져요. 이렇게 어느 정도 기능이 만들어졌으면 프로젝트 전체를 좀 살펴볼까요? 지금 프로젝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자주 쓰는 방식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일단 어댑터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엔 실제 구현체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고 레포지토리 구현체가 보이네요. 이 어댑터란 이름은 포트인 어댑터, 즉 헥사고널 아키텍처에서 가져왔는데요. 퀸 아키텍처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키텍처 패턴이에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는 유즈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도메인 로직들이 있죠. 이 레이어는 서비스 레이어라고 불리기도 해요. 유즈 케이스랑 객체 대신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는 걸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사실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컨트롤러에는 API들이 있어요. 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패스트 API를 쓴 API 라우터 혹은 컨트롤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메인에는 우리의 중요한 개념들인 도메인 객체들이 존재해요. 어떤 분들은 모델이라는 이름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장고의 모델이랑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만든 개념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처음 보았던 클린 아키텍처 그림이랑 비교해 본다면 얼추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UI라던가 컨트롤러가 바깥에 있으면서 도메인이랑 유즈 케이스에 의존하고 있어요. 도메인 모델 혹은 유즈 케이스는 DB, API, UI를 모르는 상태인 거죠. 혹시 도메인 모델이나 유즈 케이스에 서비스 API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DB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클린 아키텍처를 잘 따르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설계 원칙인 SRP라던가 DAP를 어긴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대표적인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 조금 더 특수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볼까 해요. 지금까지 소개한 것들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몇 가지 상황에선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조를 한번 살펴본다면 유즈 케이스의 메서드 시그니처로 도메인 모델이 바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도메인 모델을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API에서 도메인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메인 모델의 내부 상태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도메인 모델이 바뀌게 되면 API도 바뀌어야 되는 아주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제한하기 위해서 로컬 DTO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쓰는 DTO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밖으로는 도메인 모델이 노출되지 않고 DTO만 노출되게 돼요. 기존에 소개하지 않았던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로는 도메인 이벤트가 있어요.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뭐 좀 많은 변경이 필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기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벤트를 발생하고 그걸 로컬 메시지 버스에 넣어서 그 메시지 버스의 메시지를 꺼내서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유지 케이스랑 비슷하게 모델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어떤 이벤트들은 외부 서비스로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외부 메시지 큐에 메시지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벤트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프로젝트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메시지 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꽤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할 건 CQRS인데요. 프로젝트가 특정 데이터를 가져온 API가 있고 거기에 성능이 필요한 경우 CQRS를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레이그 영이 처음 만든 이 아키텍처 패턴은 API를 외부 입력을 뷰와 커맨드로 나누어요. 그리고 뷰를 담당한 아키텍처와 커맨드를 담당한 아키텍처를 각각 구성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클린 아키텍처, 뭐 DDD, 레포지토리 같은 것들은 커맨드에 적용하고 뷰는 로컬을 작성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DB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커맨드는 데이터를 바꾸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입장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크게 없어요. 성능 최적화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뷰 로직이 복잡해지면은 저기 보면 좋겠지만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증가시킨 단점도 있어요. 만약 파이썬에서 함수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고 롤백이 필요한 경우가 잦다라고 한다면 커맨드 쪽에 이제 이벤트 소싱 같은 걸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에 비해서 저는 복잡성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CQRS는 좀 조심스럽게 적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건 유닛 오브 워크인데요. 유닛 오브 워크는 DB에 너무 잦은 수정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방식이에요. 아까 봤던 도메인 모델이 바뀔 때마다 DB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은 업데이트가 너무 많아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DB의 수정을 작업 단위로 몰아서 처리하면은 어느 정도 성능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어싱크 IR도 같이 적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꽤나 많은 패턴들을 가볍게 살펴보기만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마틴 파울러가 쓴 패턴 오브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예요. 지금까지 나온 아주 많은 패턴들이 여기 담겨 있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 레이어랑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뭐가 다른 건가요? 라던가 레포지토리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라던가 뭐 DTO는 뭔가요?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도메인 모델을 잘 정의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에릭 에반스가 쓴 DDD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메인 모델을 잘 정의하고 잘 설계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들,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던가 전술적인 설계 같은 것들을 담고 있죠. 저 DDD 책이 꽤나 지루하게 쓰였고 수상적인 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라던가 최신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반 버논이 쓴 IDDD라는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엔 조금 더 실용적인 내용이라던가 최신의 내용 그리고 아키텍처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도메인 이벤트 같은 내용도 꽤 잘 담겨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다 듣고 보시면은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엔티티, 밸류 오브젝트, 레포지토리, DIP, 어플리케이션 패턴, 그다음 아키텍처 패턴, 포트 앤 어댑터, 유즈 케이스 등이 아주 많은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소개하지 않은 개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든지 뭐 어그리게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듣다 보면은 그냥 이전에 만들던 대로 만드는 게 더 빠르고 명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자주 빗나가고 프로그램의 역할이나 용도, 요구사항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 아키텍처가 유연하지 못해서 변경할 수 없어요 같은 이야기라던가 그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모든 걸 바꿔야 돼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어느 날 API 프로토콜을 HTTP가 아니라 gRPC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의 서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은 걸 바꿔야 될까요? 클린 아키텍처는 다른 몇몇 아키텍처보다 그런 수정을 더 쉽게 해주는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거는 유저에게 가치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만약 다른 방법이 유저에게 빠르고 지속적으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부디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좀 개념적인 내용을 많이 설명했는데요. 이제 실제 적용했던 내용들을 살펴볼까 해요.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MSA를 좀 적용하고 있고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MSA를 하다 보면은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서비스가 여러 개 나오겠죠. 그렇게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요. 뭐 DDD라던가 클린 아키텍처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프로젝트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큰 부담 없이 아키텍처를 적용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 서비스의 퀄리티 로우 바운드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린 아키텍처라던가 DDD 같은 것들은 단시간에 익히기 어려운 방법일 수 있어요. 설계를 잘하는 건 사실 빠르게 잘하게 되긴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새로 오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한 점들을 위해서 사내 워크숍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같이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DDD라던가 클린 아키텍처를 같이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나열해 보고 그에 따른 영향이라던가 고통받는 것들을 같이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처음 보는 개념이더라도 조금 더 쉽게 익힐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팀 전체에 아키텍처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워크숍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내용도 있기 마련이에요. 파이썬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던가 뭐 전체 파이썬 프로젝트 퀄리티를 올리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파이썬을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주 1회 기술적인 내용도 공유하고 어떻게 우리가 파이썬의 아키텍처를 개선시킬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사실 꽤나 많은 것들을 실제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아주 많은 것들을 해도 문제점은 남아있어요. 프로젝트는 아직도 복잡한 경우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클린 아키텍처라든가 모델링, DDD에 관심이 있거나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구성했던 아키텍처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키텍처 개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방법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는 프로젝트 템플릿에 어떤 내용까지 들어가는 게 좋는지 이게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토론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면서 결국에 우리의 서비스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거겠죠. 사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예시로 만들어둔 코드들이 깃허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동작도 하고 예시로도 쓰였으니까요.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